때는 조선 후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 솔매마을이라 불리는 곳에 장쇠라는 우직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쇠는 비록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자라 배움은 짧았으나 마을에서 당할 자 없는 장사였습니다. 큰 키에 다부진 어깨, 황소 같은 힘을 지녔지만 마음씨는 순박하고 어딘가 어수룩한 구석이 있었지요. 그는 마을 지주인 박진사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장쇠는 지게 가득 땔감을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중턱 너른 바위에 앉아 땀을 식히던 장쇠는 습관처럼 품속을 뒤적였습니다. 고된 노동 뒤에 피우는 연초 한 대가 유일한 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연초 쌈지가 어디로 갔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분명 허리춤에 찼던 것 같은데 나무를 하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투덜거리며 왔던 길을 되짚어 내려가던 장쇠는 계곡 물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에잉, 이놈의 쌈지. 꼭꼭 숨었구나. 찾기만 해봐라. 아주 몽땅 태워버릴 테니. 바로 그때 계곡 건너편 숲속에서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웬 울음소리지? 순박한 장쇠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으로 조금 들어가자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 위로 웬 사내가 올라타 힘을 쓰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울부짖고 있었고 사내는 씩씩거리며 급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 파악이 느린 장쇠는 그저 태연하게 사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거기 양반. 많이 바쁘신 모양인데 혹시 연초 한 대만 빌려줄 수 있겠소? 사내는 갑작스러운 방해꾼의 등장에 당황하여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그는 옆 마을에 소문난 난봉꾼 맹칠이었습니다. 아래 깔려있던 여인은 옷매무새를 황급히 여미며 고개를 돌렸는데 놀랍게도 이 마을 제일의 미인으로 소문난 화연이었습니다. 화연은 곧 박진사에게 시집가기로 정해진 몸이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나타나서 남의 흥을 깨는 게야. 분노한 맹칠이 장쇠에게 주먹을 날리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천하장사 장쇠에게 맹칠의 주먹은 간지러울 뿐이었습니다. 장쇠는 가볍게 그의 팔목을 잡아채 휙 던져버렸습니다. 아이쿠. 왜 사람을 치고 그러시오? 연초 하나 빌려주는 게 그리 아까웠소. 장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맹칠은 땅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지금 뭘 본 겐가? 이런 일은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일세. 아니, 본 것을 어찌 못 본 척하고 들은 것을 어찌 못 들은 척 한단 말이오. 자네처럼 순박한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테지. 아무튼 오늘 본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게. 그리하면 후한상을 내리겠네. 장쇠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고운 여인의 간절한 부탁에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이다. 그럼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시오. 장쇠는 잃어버린 연초 쌈지를 찾으러 다시 터덜터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 어수룩한 놈 때문에 일을 망쳤군. 두고 보자. 언젠가 반드시 복수할 테다. 화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장쇠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머슴 정말 괜찮을까요?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나면. 걱정 마시오, 마님. 저런 맹추 같은 놈의 말을 누가 믿어준다고. 그보다 우리 하던 일마저. 아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진사님과의 혼례가 코앞이니 몸가짐을 조심히 하셔야지요. 화연은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맹칠의 말에 동의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 장쇠는 너른 들판에서 박진사 댁소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꾸벅꾸벅 졸다 깨어보니
어찌 된 일인지 메어 두었던 소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소가 또 어딜 갔나? 당황한 장쇠는 소를 찾아 사방을 헤맸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던 중 언덕 너머 덤불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꼭 소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묘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옳거니, 저기 숨어 있었구나. 장쇠는 반가운 마음에 헐레벌떡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 대신 또다시 맹칠과 화연이 뒤엉켜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화연이 맹칠의 등 위에서 소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교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쇠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이 양반들이 지금 누굴 놀리는 게요? 왜 사람 헷갈리게 소 울음소리를 내고 그럽니까? 장쇠의 고함 소리에 놀란 맹칠과 화연은 화들짝 떨어졌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이 감히 우리 뒤를 밟은 게냐?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 없다는 듯 맹칠이 벌떡 일어나 장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화연이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쇠는 맹칠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팍을 툭 밀쳤습니다. 힘 조절을 한다고 한 것이었지만 장쇠의 힘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맹칠은 비명소리와 함께 대굴대굴 굴러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네, 정녕 우리를 따라다니는 겐가? 왜 하필 우리가 있는 곳마다 나타나는 게야?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나는 잃어버린 내 소를 찾으러 온 것뿐이요. 마침 그때 멀리서 듬매하는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옳거니, 저기 있구나. 소야, 이리 오너라. 장쇠는 신이 나서 소를 잡으러 달려갔고 벙찐 표정의 맹칠과 화연만 남겨졌습니다. 언덕 아래서 겨우 기어 올라온 맹칠은 장쇠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장쇠 전호. 감히 내 얼굴을 2번이나 때려. 언젠가 반드시 곱절로 갚아주마. 한 달 후 솔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최고의 부자인 박진사가 드디어 화연을 새 부인으로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고 잔치 마당에는 기름진 음식과 술이 넘쳐났습니다.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잔치 마당 한가운데로 장쇠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장쇠는 염치불구하고 박진사가 앉은 상으로 다가가더니 맨손으로 고기와 떡을 마구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남의 귀한 잔치상에 와서 행실이 그게 무엇이냐? 개걸스럽게 먹지 말고 점잖게 굴거라. 에이, 진사나리. 저는 또 이래도 되는 줄 알았지요. 남의 것을 널름널름 잘도 집어먹는 사람도 있던데요. 뭘 진사나리께서도 혹시 누가 나리 것을 몰래 집어먹지는 않는지 잘 살피셔야 할 겁니다. 장쇠의 의미심장한 말에 잔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신부인 화연만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편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맹칠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장쇠의 앞을 몽둥이를 든 맹칠이 가로막았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오늘 잔치 자리에서 감히 누굴 욕보인 것이냐. 맹칠은 왕발이 낮에 한 말 때문에 체면이 말이 아니었고 분노와 수치심에 이성을 잃고 장쇠를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당신이요. 밤중에 왜 또 시비시오? 장쇠는 귀찮다는 듯 맹칠이 휘두른 몽둥이를 맨손으로 가볍게 턱 잡아챘습니다. 맹칠이 온 힘을 다해 몽둥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장쇠의 손에 잡힌 몽둥이는 땅에 뿔이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쇠가 갑자기 손을 놓자 힘을 주고 있던 맹칠은 뒤로 발라당 낮아빠졌습니다. 거참, 기운이 그리도 없어서 여인네 위에서 힘이나 제대로 쓰겠소. 오늘 내 놈을 박살내지 못하면 내 이름이 맹칠이 아니다. 하지만 장쇠가 주먹으로 가볍게 배를 한 대 치자
맹칠은 낮에 먹은 잔치 음식을 길바닥에 모조리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쯧쯧. 좋은 음식 드셨으면 곱게 집으로 가시지. 난 이만 가볼 테니 어서 일어나시오. 맹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골목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쇠의 뒷모습을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보자, 장쇠. 반드시 내 놈을 내 손으로 끝장내고 말 테다. 이 맹칠은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앙심을 품은 맹칠은 화연을 찾아가 교묘한 말로 장쇠를 모함할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는 화연에게 장쇠가 예전부터 자신을 연모하여 뒤를 밟았으며 박진사와의 혼인을 질투하여 회방 놓으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장쇠가 힘만 믿고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박진사에게 먼저 장쇠를 고발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맹칠에게 단단히 홀린 데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화연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박진사에게 장쇠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젊고 아리따운 부인의 눈물에 넋이 나간 박진사는 길길이 날뛰며 당장 머슴들을 이끌고 장쇠가 일하던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이놈, 장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진사나리. 저는 제 이름 석자도 겨우 아는 놈인데 제 죄가 무엇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놈이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감히 내 소중한 아내를 넘본 죄, 묵과할 수 없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매우 쳐라. 박진사의 명령에 머슴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장쇠가 한 번 버럭 소리를 지르며 뿌리치자 모두 나가 떨어졌습니다. 나리. 저는 정말로 마님을 넘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계곡에서 한 번, 언덕에서 한 번 우연히 마주친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박진사의 오해를 부추겼습니다. 뭐시? 얼굴을 2번이나 보았다고. 이놈이 아주 작정하고 내 사람 뒤를 캐고 다녔구나. 분노한 박진사는 장쇠에게 빌려주었던 땅을 모두 회수하고 당장 마을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졸지에 일자리와 살 곳을 모두 잃게 된 장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든 솔매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쇠가 터덜터덜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맹칠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흐흐, 이제 눈엣 가시 같은 놈도 사라졌으니 화연이는 물론이고 이 마을의 재물과 계집들은 모두 내 차지가 될 것이다. 맹칠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처 없이 길을 걷던 장쇠는 어느덧 해가 저물어 깊은 산길에 들어섰습니다. 에휴. 이제 어디로 가서 일거리를 구한다. 캄캄한 산길을 홀로 걷던 장쇠의 발치에 무언가 툭 걸렸습니다. 내려다보니 고운 비단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결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런 데서 자면 입 돌아가기 십상인데. 쯧쯧. 나보다 더 대책 없는 사람이 있구만. 장쇠는 여인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인은 지병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지만 순진한 장쇠는 그저 깊이 잠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산중에 여인 혼자 두고 갔다간 호랑이 밥이 될지도 모르지. 에라. 모르겠다. 인심 한번 쓰자. 장쇠는 여인을 등에 가볍게 둘러엎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인의 몸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벼워서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건가? 내 색시였으면 이렇게 굶기지는 않았을 텐데. 장쇠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순간 등 뒤에서 여인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날 굶기지 않을 것이오. 깜짝 놀란 장쇠가 뒤를 돌아보려 하자 여인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아, 아직 잠이 덜 깼나 보오. 힘이 없어 자꾸 눈이 감기는구려. 미안하지만 대까지 좀 더 신세를 져야겠소? 얼마든지 그러시오. 장쇠는 여인의 말에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록 몸은 가냘펐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과 은은한 향기에 장쇠의 얼굴은 절로 붉어졌습니다.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산기슭에서 횃불을 든 하인들이 다급하게 누군가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마님. 어디 계십니까? 장쇠가 다가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하자 하인 중 하나가 장쇠의 등에 엎인 여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마님을 찾았습니다. 이분이 우리 마님이시오. 알고 보니 이 여인은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지낸 윤판서, 대개 며느리, 서윤마님이었습니다. 몇 해 전 역병으로 남편과 시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넓은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얻은 마음의 병으로 종종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발작 증세를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님을 찾아준 장쇠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하며 그를 서윤마님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장쇠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기와집의 위용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박진사 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으리으리한 부잣집이었습니다. 장쇠는 서윤마님을 조심스럽게 방 안 이부자리에 눕혔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서윤마님은 자신을 구해준 장쇠에게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산중에서 꼼짝없이 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혹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내 반드시 후하게 보답하리다. 장쇠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제가 얼마 전에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이곳에서 머슴살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서윤마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 재물을 내릴 생각이었는데 고작 머슴살이를 원한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순박하고 듬직한 사내를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의 깊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지도 몰라. 서윤마님은 묘한 미소를 감추며 말했습니다. 좋소. 내일부터 당장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하도록 하시오. 감사합니다.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장쇠는 서윤마님 댁에서 새로운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힘과 성실함으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순식간에 집안의 온갖 묵은 일들을 처리해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장쇠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윤마님 역시 장쇠가 일하는 모습을 남몰래 지켜보며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땀 흘려 일하는 장쇠의 넓은 어깨와 울룩불룩한 근육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곤 했습니다. 한편 서윤마님은 장쇠가 온 후로 신기하게도 식욕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쇠가 마당 한쪽에서 우적우적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입맛이 당겼습니다. 그래서 서윤마님은 종종 장쇠를 불러 자신의 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물론 겸상은 아니었지만 한 공간에서 장쇠의 복스러운 먹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조금씩 밥을 넘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요새 밥맛을 되찾고 있네. 서윤마님의 칭찬에 장쇠는 그저 좋아서 헤헤 웃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장쇠는 서윤마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윤마님은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장쇠의 순박함과 듬직함은 서윤마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마을 박진사 댁에서 환갑잔치를 연다며 서윤마님에게 초대장이 왔습니다. 서윤마님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 이웃 마을과의 교류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쇠에게 자신을 수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쇠는 박진사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망설였지만 서윤마님을 혼자 보낼 수 없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사 댁 잔치 마당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윤마님이 장쇠를 데리고 나타나자 박진사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숙시 부인. 설마 저런 상놈을 아직도 머슴으로 데리고 계신 것이오. 저놈은 음란하고 포악한 놈이니 부디 조심하시오.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세상을 보는 법이지요. 제가 본 장쇠는 아주 우직하고 성실한 청년입니다.
진사께서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군요. 서윤마님의 당당한 태도에 박진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감히 대놓고 반박하지는 못하고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장쇠는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듯 서윤마님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고 서윤마님은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며 화답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갑자기 잔치마당의 앞뒤문이 쾅 닫히고 담벼락 위로 복면을 쓴 괴한들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칼과 몽둥이를 든 채 살기를 뿜어내는 그들은 바로 맹칠이 이끄는 도적대였습니다. 맹칠은 박진사의 재물과 서윤마님까지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잔칫날을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잔치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려 했지만 굳게 닫힌 문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를 부리느냐. 박진사가 호통을 쳤지만 맹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칼을 휘둘러 단숨에 그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광기 어린 눈으로 서윤마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옆에 쓰러져 있던 화연은 맹칠의 배신에 치를 떨며 거품을 물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미부인께서도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맹칠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마님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려 할 때였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워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마님께 손을 대느냐. 그동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장쇠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 맹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적들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장쇠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쇠는 도적 하나를 번쩍 들어 땅바닥에 매닫고자 목뼈를 부러뜨렸고 다른 도적들의 무기를 빼앗아 황소처럼 휘두르며 닥치는 대로 때려 눕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장쇠의 기세는 흡사지옥에서 뛰쳐나온 야차와 같았습니다. 이놈. 감히 내 앞을 막아서. 맹칠이 칼을 빼들고 직접 장쇠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날렵하게 칼을 휘두르는 맹칠의 공격에 장쇠의 팔과 다리에 깊은 상처가 났지만 장쇠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오직 서윤마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공방이 오가던 중 장쇠의 무시무시한 기세에 눌린 맹칠이 순간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습니다.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장쇠의 쇠뭉치 같은 주먹이 맹칠의 머리통을 강타했습니다. 소리와 함께 맹칠은 눈을 까뒤집고 그대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목을 잃은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고 장쇠는 마지막 남은 도적까지 모조리 쫓아낸 후에야 힘없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이었습니다. 장쇠. 서윤마님은 정신을 차리고 쓰러진 장쇠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쇠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며 그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서윤마님은 의원을 불러 장쇠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불러 모으고 신단수 아래 정화수를 떠놓고 장쇠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서윤마님의 지극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사흘 만에 장쇠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이구, 많이. 그새 얼굴이 또 반쪽이 되셨구려. 장쇠의 말에 서윤마님은 와락 눈물을 쏟으며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야 정신이 드는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는가. 세상에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어준 사내. 서윤마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장쇠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가 배가 고픈데 밥 한 술 먹을 수 없겠습니까? 죽다 살아난 와중에도 밥 타령을 하는 장쇠의 모습에 서윤마님은 눈물을 닦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양푼의 밥과 반찬을 가득 담아 직접 비벼서 장쇠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장쇠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서윤마님도 오랜만에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나자 장쇠는 예전의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다시 서윤마님 댁에 머슴으로 씩씩하게 일을 했고 밤이면 서윤마님과 한 방에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조용히 한 이불을 덮었습니다. 낮에는 신분 차이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장쇠는 자신의 강인한 힘을 오롯이 서윤마님에게 쏟아부었고 오랫동안 외로움에 지쳐있던 서윤마님은 장쇠의 품 안에서 비로소 행복을 느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깊고 단단했으며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 후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 솔매마을이라 불리는 곳에 장쇠라는 우직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쇠는 비록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자라 배움은 짧았으나 마을에서 당할 자 없는 장사였습니다. 큰 키에 다부진 어깨, 황소 같은 힘을 지녔지만 마음씨는 순박하고 어딘가 어수룩한 구석이 있었지요. 그는 마을 지주인 박진사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장쇠는 지게 가득 땔감을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중턱 너른 바위에 앉아 땀을 식히던 장쇠는 습관처럼 품속을 뒤적였습니다. 고된 노동 뒤에 피우는 연초 한 대가 유일한 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연초 쌈지가 어디로 갔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분명 허리춤에 찼던 것 같은데 나무를 하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투덜거리며 왔던 길을 되짚어 내려가던 장쇠는 계곡 물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에잉, 이놈의 쌈지. 꼭꼭 숨었구나. 찾기만 해봐라. 아주 몽땅 태워버릴 테니. 바로 그때 계곡 건너편 숲속에서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웬 울음소리지? 순박한 장쇠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으로 조금 들어가자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 위로 웬 사내가 올라타 힘을 쓰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울부짖고 있었고 사내는 씩씩거리며 급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 파악이 느린 장쇠는 그저 태연하게 사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거기 양반. 많이 바쁘신 모양인데 혹시 연초 한 대만 빌려줄 수 있겠소? 사내는 갑작스러운 방해꾼의 등장에 당황하여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그는 옆 마을에 소문난 난봉꾼 맹칠이었습니다. 아래 깔려있던 여인은 온매무새를 황급히 여미며 고개를 돌렸는데 놀랍게도 이 마을 제일의 미인으로 소문난 화연이었습니다. 화연은 곧 박진사에게 시집가기로 정해진 몸이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나타나서 남의 흥을 깨는 게야. 분노한 맹칠이 장쇠에게 주먹을 날리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천하장사 장쇠에게 맹칠의 주먹은 간지러울 뿐이었습니다. 장쇠는 가볍게 그의 팔목을 잡아채 휙 던져버렸습니다. 아이쿠. 왜 사람을 치고 그러시오? 연초 하나 빌려주는 게 그리 아까웠소. 장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맹칠은 땅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지금 뭘 본 겐가? 이런 일은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일세. 아니, 본 것을 어찌 못 본 척하고 들은 것을 어찌 못 들은 척 한단 말이오. 자네처럼 순박한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테지. 아무튼 오늘 본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게. 그리하면 후한상을 내리겠네. 장쇠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고운 여인의 간절한 부탁에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이다. 그럼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시오. 장쇠는 잃어버린 연초 쌈지를 찾으러 다시 터덜터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 어수룩한 놈 때문에 일을 망쳤군. 두고 보자. 언젠가 반드시 복수할 테다. 화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장쇠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머슴,
정말 괜찮을까요?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나면 걱정 마시오, 마님. 저런 맹추 같은 놈의 말을 누가 믿어준다고. 그보다 우리 하던 일마저. 아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진사님과의 혼례가 코앞이니 몸가짐을 조심히 하셔야지요. 화연은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맹칠의 말에 동의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 장쇠는 너른 들판에서 박진사 댁소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꾸벅꾸벅 졸다 깨어보니 어찌 된 일인지 메어 두었던 소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소가 또 어딜 갔나. 당황한 장쇠는 소를 찾아 사방을 헤맸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던 중 언덕 너머 덤불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꼭 소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묘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옳거니, 저기 숨어 있었구나. 장쇠는 반가운 마음에 헐레벌떡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 대신 또다시 맹칠과 화연이 뒤엉켜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화연이 맹칠의 등 위에서 소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교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쇠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이 양반들이 지금 누굴 놀리는 게요? 왜 사람 헷갈리게 소 울음소리를 내고 그럽니까? 장쇠의 고함 소리에 놀란 맹칠과 화연은 화들짝 떨어졌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이. 감히 우리 뒤를 밟은 게냐?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 없다는 듯 맹칠이 벌떡 일어나 장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화연이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쇠는 맹칠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팍을 툭 밀쳤습니다. 힘 조절을 한다고 한 것이었지만 장쇠의 힘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맹칠은 비명소리와 함께 대굴대굴 굴러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네, 정녕 우리를 따라다니는 겐가? 왜 하필 우리가 있는 곳마다 나타나는 게야?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나는 잃어버린 내 소를 찾으러 온 것뿐이요. 마침 그때 멀리서 듬매하는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옳거니, 저기 있구나. 소야, 이리 오너라. 장쇠는 신이 나서 소를 잡으러 달려갔고 벙찐 표정의 맹칠과 화연만 남겨졌습니다. 언덕 아래서 겨우 기어 올라온 맹칠은 장쇠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장세 전호. 감히 내 얼굴을 2번이나 때려. 언젠가 반드시 곱절로 갚아주마. 한 달 후 솔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최고의 부자인 박진사가 드디어 화연을 새 부인으로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고 잔치 마당에는 기름진 음식과 술이 넘쳐났습니다.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잔치 마당 한가운데로 장쇠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장쇠는 염치불구하고 박진사가 앉은 상으로 다가가더니 맨손으로 고기와 떡을 마구